안녕하세요. 잠든 당신의 감각을 깨우고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걷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혹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해야만 했던 것들을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정말 중요했던 문제들, 다른 관계였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입을 닫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즐겁게 참석했을 친구들과의 모임 초대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 입는 스타일이나 돈을 쓰는 방식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혹시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를 통해 당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저건 하지마와 같이 명확한 말로 당신을 억압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통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관계를 더욱 교묘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절대 안 돼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이 친구들 초대하지 말라고 직접 말했나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라도 집에 초대하면 그 사람은 분위기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손님들 눈치가 보일 정도로요. 차라리 아무도 안 부르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뭔가 의견을 내거나 피드백을 주려고 하면 집안에 거대한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굴어요. 그러니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을 통제합니다. 한번 이 굴레에 빠지면 끔찍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끝없는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걸 못하게 한 적 없어. 슬프게도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지독하게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요구했던 그 행동을 정말로 해버린다면 관계의 모든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모든 것은 당신이 지어낸 상상이고 당신이 예민한 탓이라고 몰아붙일 뿐입니다. 이 복잡한 심리 따라오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이런 관계를 겪고 있다면 아마 제 말이 뼛속까지 와 닿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는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자유를 잃습니다. 이것이 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말할 자유, 필요한 것을 행동할 자유, 마땅히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자유,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자유의 상실은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고 싶을 때 잠드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까지 침범합니다.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할 자유를 잃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애초에 자유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부모를 위해, 부모에 의해, 부모의 일부로서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며 자연스러운 개별화 과정을 시작하려 할 때 그 과정은 좌절되고 교묘한 조종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와 같은 말들은 어린아이에게 강력한 죄책감을 심어주며 부모에게서 현실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는 다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권을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믿으며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동화 속 괴물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자물쇠로 가둬두는 일도 없죠. 오히려 관계의 초기, 특히 시작 단계에서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압적 통제라는 건 아주 심각한 관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관계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나가고 들어올 수 있고 좋은 날도 꽤 많아. 이건 자유를 잃은 게 아니야. 강압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독한 마술과도 같습니다. 강압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려움, 힘, 또는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죠. 때로는 상대방에게 돈과 같이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큰 제한을 통해 상대방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문제의 일부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유를 잃은 것에 대해 자신에게도 책임이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싫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내가 그 관계를 떠나려고 시도한 적도 없어. 그들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았어. 내 걱정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모든 만약은 다른 한쪽의 무게추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닥쳐올 두려움과 끔찍한 결과라는 무게추 말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강압과 나르시시스트적 행동이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종종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선택은 어느 정도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강압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거나 머물 곳을 잃거나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혹은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끔찍한 침묵 치료를 견뎌야 하는 것을 선택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 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피해야 할 재앙일 뿐이죠. 이것은 어느 쪽이 최선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쪽이 최악을 피하는 길인가의 처절한 계산입니다. 강압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명확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폭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위협, 집이나 돈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협,
혹은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두려움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현재 관계 속에서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고유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때, 당신에게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 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관계 속에 암묵적으로 공기처럼 존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무엇이 두려운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싸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버려질 것이라는 유기 공포입니다. 하루 종일 논쟁으로 허비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숨막히는 침묵 치료의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닐 것이라는 두려움, 그들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의 하루 혹은 일주일 전체를 망쳐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또 한 번의 혼란스러운 말싸움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허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를 사랑해, 혹은 이게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요구한다면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 관계, 이 가족, 이 세상 속나의 위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은 위태로운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엉망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와 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강압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상실과 만성적인 강압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강압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 결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지만 우리 주변에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조차 우리가 선택권을 가졌다고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생존자들이 그렇게 끔찍했다면 왜 그냥 떠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 학대 관계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대중들은 누군가 그 관계에 갇혀 혼란스러워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들었을 때 떠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려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쉬운 길을 택하고 머물렀던 거야. 혹은 당신도 그 관계에서 좋은 집이나 멋진 휴가 같은 피상적인 이득을 얻었잖아. 이 모든 비난과 의심의 화살은 강압을 경험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직접적으로 너는 이것들을 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암시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암시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존자들은 때때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서조차 제대로 된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유하든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든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강압의 역학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이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당신에게는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위해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던 친구를 덜 만나고 특정 대화 주제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동시에 관계의 좋은 순간들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마다 분위기가 얼마나 빨리 차가워지는지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깃털을 하나씩 뽑아내듯 스스로 날개를 떼어냅니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 노름이 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생각조차 없이 강압에 굴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굴복은 습관처럼 몸에 배고 반사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며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탓합니다. 길을 잃은 것에 대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포기한 것은 결코 직접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시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더 많은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내 문제야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가스라이팅은 상처의 구덩이를 더 깊게 팝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에 그 사람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당신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친구 약속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주제를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외식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때 만약 당신이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실망감을 표현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봐, 내가 언제 당신 친구들 약속 취소하라고 했어.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논쟁은 지저분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모든 논쟁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는 사소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친구들이랑 나간다고 할 때마다 당신은 피해자처럼 굴거나 내 친구들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잖아. 하지만 그러면 대화의 주제는 순식간에 바뀌어 당신이 얼마나 까다롭고 요구가 많으며 못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한동안 침묵 치료를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의 속 강압과 통제는 일반적으로 언어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통제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공모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모든 것은 단지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시도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고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는 무언가와의 연결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의 대상, 편의를 위한 존재, 통제해야 할 무언가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그들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들 역시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사랑, 왜곡된 거울로 가득 찬 미로와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단 한 번도 명확한 말로 당신에게 침묵하고 스스로를 닫아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드라마킨이나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상호의존적이라거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맞추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두려움과 조종을 이용한 이 교활한 강압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 시스템과 나르시시스트 가족 시스템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이름 아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전하기 위해.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박해자이자 학대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내 책임이야. 머무른 건 나야. 그들은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저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나의 비겁함과 두려움이 나를 여기 가둬둔 거야. 이건 내 탓이야. 바로 그 생각이 모든 생존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제가입니다.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든 작동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증거도 없이 이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들이 법정에서, 특히 가사 법원에서 다루기 어렵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조차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압은 자유를 훔쳐갑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자유로웠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최악의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은 모든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가장 큰 상처는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들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해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